코스피가 미증시 급락 여파로 2,6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을 고려할 때 현재 하락 국면은 과매도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청와대 개방과 함께 서울 삼청동 일대가 북적였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은 초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해마다 조 단위 수수료 수익을 내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용자의 오입금과 관련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 소비가 정체 국면을 맞고 있지만 KT&G의 주가는 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결국 2,6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하락폭은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권부 배성지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이 장 초반에 2% 넘게 빠졌었는데 말이죠. 오후장 들어서는 이 하락폭이 크게 만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개인들이 이 어떤 매도세를 많이 던지는, 그러니까 투매나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매도 종목 내에서 쇼커버닝이 발생했던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환매수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이 좀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어떤 뉴욕 3대 지수 선물이 상승세로 반전된 점도 어떤 투자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같은 외부 요인에는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듯이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28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다가 1,27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종 어떤 글로벌 악재를 앞두고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크게 위축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약세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와 미국장 모두 지금 조정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FOMC 여진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일입니까? 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증시 폭락을 가져올 만큼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국 봉쇄, 또 러시아 사태 등이 겨박제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좀 거셉니다. 거기에다 중국 수출 지표도 전달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도 전날에는 3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당연히 우리 한국 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또 물가 이슈도 있지만 장 초반에 어떤 개미들이 대거 투매를 했던 이유도 미국장에서 관측된 어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이게 최근에 11배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작년 5월이 무려 26배였습니다.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사 지배구조 문제, 어떤 노동시장 경직성, 또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 중인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30%로 2010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파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닥이 그래서 언제쯤 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을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코스피 하단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전망이 2,500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전망이 2,570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하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함께 내놓고 있고, 숫자만 보면 오늘 어떻게 장중이긴 했지만 최저점을 좀 일부 확인을 하고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들은 반등 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이죠. 이 시간대에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러한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지표들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매월 10일마다 발표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S&P 500이 3,700에서 3,800선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현재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월가에서 S&P 500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는 월가가 대부분 4천 중반에서 5천 초반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5,300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고됐던 긴축이었고 이제 시장도 예상을 했던 만큼 강세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S&P 500이 받은 충격은 기존의 월가의 예상보다도 훨씬 컸던 겁니다. 지금이 S&P가 지금 3,991이니까 네. 거의 5%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바닥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월가는 미국 증시에 아직 항복 상태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복 상태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커피출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예. 주식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월가는 아직도 투자자들의 항복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 전문지인 가트먼 레터의 데니스 가트먼 편집장은요. 아직 공포 지수가 30선이다. 이 40선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하락장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루에 5에서 6%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가는 걸 보면 네. 무조건 항복 상태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공포지수가 40선일 때가 바닥일 거라는 건 어떤 원리인 겁니까?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포지수가 40선일 때 매수를 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VIX 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고요. VIX 지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나스닥이 4% 넘게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크게 보였어도 아직은 VIX 지수가 4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트랙 리서치도요. 현재 VIX가 지난 3, 4월 고점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적어도 36은 넘어야지 증시 저점의 시그널로 유효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월가나 국내나 지수상으로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물가가 지금 정점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게 바닥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이 좀 우세합니다. 예. 먼저 고용 시장이 미국 고용 시장에서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임금 인상률을 줄이려면 노동 공급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동 참여가 더 줄었다는 거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또 문제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소비자 설문에서 62%가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56%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아진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연준은 연착륙에 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네, 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은요, 이 4월에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4% 미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 파월은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큼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에 미국 가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초과 저축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미국 가계가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연착륙의 연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 가능성 사이에서 시장은 한동안 저울질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적게 잃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좀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도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낮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PER이 연초 대비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주식들을 찾아보면 기계나 조선,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주식들을 찾아보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 성장주 중에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인터넷 업종 중에서 낙폭이 적은 곳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더 큰 탄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좀 우려가 됩니다. 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밤에는 좀 중요한 발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4명의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기 전망에 대한 이들의 발언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서 연착륙 혹은 이 경착륙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이 발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로블록스, EA, 소니, 옥시덴탈 등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장에서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관세청에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 중국 봉쇄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경상수지를 발표를 하면서 이 4월 경상수지가 무역 적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5월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해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또 수출 관련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신세계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그리고 YG 엔터 이러한 곳들이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오늘 공식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이 강력한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기대가 뜨겁습니다. 당장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식 대표단 구성원 면면부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찾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할 기회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뿐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국가 간 무역 규모가 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후 중국 지역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계 진전을 지렛대로 삼아 산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반도체 협력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만큼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 같은 강경 행보가 그동안 끌려다녔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대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역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지는 미지수입니다. 2017년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안보 강화와 북미 관계 재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걸음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가 오늘 전면 개방됐습니다. 개발이 기대된다, 단골 손님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 청와대와 용산 일대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원우, 정재훈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길이 삼청동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이 길목을 지켰지만 이제는 초소가 사라지고 완전히 열렸습니다. 74년 권력의 중심 청와대 문은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춘추문을 비롯해 정문과 영빈문 세 곳을 통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 상춘제는 물론이고 위치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 관저까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2000년대 초 데이트 코스로 유명세를 떨쳤던 삼청동도 부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전시도 좀 활발히 열리고 이슈도 되다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아요. 앞서 청와대 개방으로 연간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대와 달리 개방 첫날임에도 삼청동의 유동인구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좁은 도로로 인한 낙후된 대중교통, 주차난은 난제입니다. 상인들은 청와대와 인수위 해단으로 인한 단골 손님 이탈과 임대료 상승이 당장 걱정입니다. 기대 반, 조금 별로인 반반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거리 다니셔서 보시다시피 빈상가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좀 힘든 편이에요. 앞으로는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역시 고도 제한을 이유로 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와 경복궁 주변 일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다 한옥보존구역, 자연경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이어 하반기 송현동이 녹지공원으로 개방되고 광화문 광장도 재정비되면 강북도심 일대는 시민들의 관광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부상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용산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용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늘었다며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네, 손님은 늘었어요. 최근에? 네, 손님은 늘었다. 경찰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좀 더 낮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하지만 동시에 최고 권력기관이 들어서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심해질까 우려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했던 곳이 혹시라도 청와대 그 권력에 의해서 그 건축해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지. 이런 이유로 38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용산역 북측 1구역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거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사업이 예정대로 통과되면서 규제보다는 일단 호재가 많을 거란 기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이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축 제한은 더 이상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강변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용산 집값은 1년 만에 수억 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지연됐던 용산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이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새 정부의 대표 수혜주로는 원전과 반도체, IT 관련주가 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항공, 우주나 방위 산업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자들의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주가도 크게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박근혜 정부의 전력과 통신, 문재인 정부 바이오가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윤석열 정부 수혜주로는 역시 반도체나 모빌리티 등을 꼽았습니다. 중위 핵심 전략에 주력 산업 고도화라던가 그런 것들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 자동차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 기업들이 좀 잘 뜰 수 있게끔 정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기계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우주는 윤석열 정부가 꼽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다. 인수위원회 때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꾸준히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방위산업 섹터는 남북관계의 변화로 수혜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그 정부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의 가격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 분명히 있죠. 그것도 반영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북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던 것과 반대로 방산주가 떠오르는 겁니다. 발전소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전력기계 분야도 숨은 수혜 분야로 꼽힙니다. 원자력 발전소 재개와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들어갈 전력기기와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증시 흐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새 정부 출범일에 장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네, 오늘 장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고 2600선 회복 시도까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찍었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일 밤에 있을 미국 4월 CPI 결과가 아마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수혜주로 흔히 이제 원전이나 건설, 플랫폼 이런 종목들을 좀 꼽는데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망이?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큰 방향성 자체는 민간 주도 그리고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건설이나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실적도 올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 기자들 취재에서는 이제 우주나 방산 쪽이 좀 숨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산이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방위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단순하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트렌드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 또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루어지는 장기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마 종목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방산주와 항공우주 좀 믹스된 종목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단순하게 정책 수혜주라는 것을 넘어서 좀 큰 트렌드에서의 방향성까지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지금 새 정부에서 좀 위축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섹터도 있습니까? 뭐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요? 네,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의 성장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만큼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 또는 한미 관계가 공고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들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좀 분석에서도 살펴봤는데 코스피가 지금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좀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 좀 꼽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뭐 지배구조 리스크, 뭐 자회사 뭐 물적 분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새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은 지배구조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됐던 이슈들은 좀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개선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심리적인 변수들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 자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적 분할 상장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좀 제어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올해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다면요. 일단은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까지 사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두 가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것들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안도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시장은 불확실성, 악재들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 반전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레벨 2,600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여기서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송을 건 사건이거든요. 정상 거래가 이미 된 건데 그 건을 가지고 이제 거래 취소에 대한 소송을 당한 지금 사건입니다. 뭐 잘못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그냥 매수를 했다면 이게 소송을 먹어도 이제 미리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매수 매도가 체결이 됐고 코빗에서도 당일날 이제 공지를 띄우기를 해당 일의 시세에서 조금의 차익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거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났었거든요. 유저가 이 소송을 당했는데 하나도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거래 수수료도 되게 많이 받아먹는데 서비스는 정말 빈약하다? 신뢰가 지금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저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유저가 과거에 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례로 이제 소송을 당했지만 코인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보니까 2년 전 거래를 가지고 좀 소송을 들어왔다,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일단 2년 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코빗
코인 거래소에서 이 매도자인 김모 씨가 비트코인을 팝니다. 네. 근데 이제 특정 가격을 정하는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내놓는데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코빗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모 씨가 비트코인을 팔자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김모 씨의 매도가 이 매도가 격인 시장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앞서 영상에서 본 이모 씨를 비롯해 31명이 해당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매도자인 김모 씨는 당시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인 가격에 팔렸다면서 수십 명에 달하는 매수자에게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시장 원리로 이해를 해보더라도 매수자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피해를 볼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소송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고 그리고 또 2년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매수자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측도 매도자가 무리하게 그 절차를 좀 진행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난의 화살이 코인 거래소인 코빗에게도 좀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 매도자 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이 거래소 플랫폼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거래 플랫폼에서 문제 없이 거래를 뭐 승인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 조정이 났는데 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뭐 부서라든지 예. 인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또 수십 명의 매수자가 인적사항을 매도자에게 이제 공개한다는 사실과 또 해당 분쟁이 발생한 사실 등도 좀 알기 어렵게 메일로 좀 뒤늦게 보낸 것을 비롯해서 예. 좀 이번 분쟁을 조정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이 도마 위에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을 하면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지적이 좀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유가증권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런 체결이나 뭐 청산 비용 이런 것들 이유로 일단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는 이 수수료 안에 사실상 분쟁 조정을 비롯한 뭐 투자자 보호 서비스 등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코인 거래소 역시 비슷한 행태를 띠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뭐 사실 코인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이번 사건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보다 좀 앞서서는 업비트에서 좀 오입금에 대한 어떤 예. 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오입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에서 일단 주소를 잘못 쓰거나 뭐 다른 자산용 지갑으로 좀 보내서 관련 자산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업비트에서 이런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당수 이를 해결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예. 그런데 아직 책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업비트가 좀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억 2천만 원의 규모의 가상자산이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락했음에도 자산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업비트가 이 오입금과 관련해서 투자자 문제 제기를 하는 1대1 문의 게시판을 좀 막았고 또 일단 또 지난 3월에 네트워크 선택이라든지 뭐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 지원 등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이 약관을 개정한 것 등이 이런 논란에 조금 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종료됐지만 국민청원에도 이 사안이 올라올 만큼 소비자들 분노가 굉장히 더해졌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코빗이랑 업비트 사례를 좀 단순히 얘기를 해봤지만 다른 거래소들도 사실 상황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코인 거래가 한두 푼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닌데 좀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네. 뭐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발생한 일단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한 100여 건 정도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데 뭐 서비스 장애와 뭐 보안 사고 등으로 구성되긴 하는데 현재 원화마켓을 진출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거래소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 사건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 코인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 관련 기준이나 뭐 선례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더 나아가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좀 실립니다.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만큼 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상자산 담당 부처 마련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거래소 측은 기준이 마련되면 투자자 보호 부서와 절차를 만드는 등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거래소에서는 하루에 거래되는 돈만 수조 원이 넘고 또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일단 앞서서는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표가 됐는데 가상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공약에서 아직은 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예. 원래라면 이때 주무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여기서 활성화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들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근데 아직은 일단 공약만 발표해 놓은 상태고 네네. 본격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거래소들 피 터지는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 올릴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점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일단 제목은 비트코인 뱉어내라, 투자자 보호 모르세라고 정했고요. 예.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돈 벌면 끝이 아니다, 신뢰가 생명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대출이 점차 줄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달리 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매섭습니다. 중저 신용자 고객을 공격적으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환이 잘 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약 37조 3천억 원. 올 들어서 넉 달째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각각 20%대, 3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관건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당국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점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용평가 모델 신뢰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늘어난 점,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투자금이 이미 상당한 점, 그리고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 등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 NPL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보다 81.7% 증가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자산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인터넷 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버스 내달부터 KT 5G 서비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기존보다 4배 빠른 이 5G 와이파이가 본격 도입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차 사업자 공모를 통해 KT를 선정했는데 59억 원 플러스 트래픽 초과 시 별도 요금 지급을 조건으로 5G 이동형 와이파이를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SKT의 경우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응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 9천여 대 모두 5G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빅테크와 경쟁하는 KB, 티맵에 1,000억 원 투자입니다. 다음은 이 KB금융지주가 티맵 모빌리티에 최대 1,000억 원, 1,500억 원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티맵 모빌리티의 투자 전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으로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 KB금융은 SK스퀘어와 이스트브릿지, 펄마 캐피탈에 이어 4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모빌리티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이자 사업 위주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윤종규 회장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업앤 이슈 시간입니다. 이 KTNG 주가가 최근 약세장에서도 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배 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은데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번 사안 유호성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사실 지난해 12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담배 시장이 좀 정체된다 이런 이유로 KTNG가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 KTNG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많이 또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건 이 시장이 정체하는데 시장 평가는 좋다. 좀 의외거든요. 일단은 KTNG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네. 건강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높아졌고 또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빠지면서 실제로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 중후반대를 맴돌던 성인 흡연율은 담배값이 오른 2015년을 기점으로 20%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이 담배 판매량도 덩달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배 판매량이 한 35억 갑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0.01%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담배 시장이 실좀 정체를 하고 있고 정체를 한 것과 더불어서 약간 좀 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할 점이 올해 초부터 KTNG의 주가가 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KTNG는 지난 1월 28일 52주 신저가인 76,600원으로 내려앉았다가 이 최근 넉 달 사이 꾸준히 올라서 지난 5월 6일에는 8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저점 대비해서 8% 정도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많이 올랐다고는 또 할 수가 없는데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1.4% 정도 하락한 것과 또 글로벌 담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내려앉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수치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발주자인 KTNG가 최근 전자담배 시장에서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라고 하죠. 이 전통 담배 시장은 침체되는 게 맞지만 이제 전자담배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1위를 기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NG가 좀 탈환을 했나 봐요, 1위를. 네, 담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예. 네, 사실 관련된 전자담배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이 필립 모리스사가 만든 아이코스가 원조였습니다. 예, 맞아요. 흔히 태워 피우는 일반 연초 담배보다 냄새는 덜 나면서 담배 고유의 풍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시장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이코스는 한때 점유율이 87%를 넘을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 최근에 후발주자인 KTNG가 아이코스를 따라잡아서 1위에 오른 겁니다. 이 관련된 전자담배는 기기랑 스틱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이 담배 회사들이 실제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기기가 아니라 이 갈아 끼는 부분이 스틱이다 보니까 이 스틱의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이 제품에서 기기랑 스틱의 차이는 뭔가요, 그럼? 기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기 부분은 이제 기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전자기기에 갈아 끼는 이 부분을 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네네. 네, 근데 이 스틱 기준으로 해서 지난 3월 KTNG 스틱 점유율이 45.7%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근데 반면에 필립 모리스는 41.9%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무래도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한번 제품을 선택하면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불과 5년 만에 상황을 뒤집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랍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유 기자는 담배 태우세요? 아니요, 저는 담배를 태우고 있지는 않고요. 관심이 좀 있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앵커님께서는 저도 태우진 않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담배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제품을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피는 것만 피는 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KTNG가 그걸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결이 그렇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철저한 소비자 기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먹힌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KTNG의 릴 하이브리드 2.0 제품은 이 액상형과 관련형 두 가지를 섞은 형태인데요. 이 릴이 KTNG의 그 전자담배 그렇습니다. 이름인가요? 대표 전자담배 이름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기존형 관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서 이 연기 배출량이 좀 적어서 아쉽다는 흡연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액상형 결합을 통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액상형이 아무래도 이 연기 부분을 좀 책임지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 담배 회사가 만든 제품 중에서는 이런 제품이 없다 보니까 KTNG가 좀 약신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좀 뒷받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KTNG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R&D 투자액이 21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는 2배, 4년 전과 비교하면은 5배 커진 겁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해외 특허 출원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767건이고 유럽 지역만 보면 233건인데 삼성과 LG 다음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KTNG 지금 연구를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이 좀 커지는 만큼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영국계 담배 회사 BAT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BA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제품 글로 프로 슬림이라는 제품을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전자담배 기기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서 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립 모리스도 KTNG 릴을 겨냥해 아이코스 신제품 일루마를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루마는 지난해 이미 일본 시장에 출시를 했지만 국내 출시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KTNG의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상당히 좀 다급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KTNG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KTNG는 차기작 릴 하이브리드 3.0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 릴 하이브리드 3.0의 개발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지만 출시 시기를 두고 좀 이견이 있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TNG는 해외 시장 확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KTNG는 관련형 전자담배 수출국을 현재 25개국에서 올해 하반기 31개국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죠. 20년에 PMI하고 저희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누적 국가수를 한 31개국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수의 확대와 판매량을 좀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좀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일단 수출 국가를 좀 확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도 당연히 또 기대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점 대비 지금 8%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간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향방 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에서는요, 이 KTNG 주가에 대해서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을 내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주가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증권사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KTNG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NG 주가 향방 목표 주가를 조금은 좀 올려잡고 있다. 이런 이런 방향이 좀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제목은 흡연자 주로도 괜찮아, KTNG의 무서운 뒷바람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저력 보인 국산 담배 특허만 700개, 릴 3.0 준비 완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 주가 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